아니, 할망구! 이게 지금 먹으라고 끓인 국이야? 간이 왜 이따위야? 눈이 침침하면 일을 그만두든가! 어디서 이런 멀건 맹물을 돈 받고 팔아! 당장 이딴 거 치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부라 불리는 거대 기업 대왕그룹 본사 빌딩의 지하 1층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수천 명 직원의 허기를 달래주는 구내식당. 점심시간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이곳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와 맛깔스러운 반찬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박순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박 여사는 주름진 손으로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 식판을 정리하며 고된 노동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허리는 고단한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듯 조금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따스하고 정겨웠습니다. 박 여사가 끓여내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시원한 김칫국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직원들에게 작은 위안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총각 오늘도 얼굴이 반쪽이네. 이거라도 하나 더 먹고 힘내.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사원에게 몰래 계란말이 하나를 더 얹어주기도 하고 입맛 없어하는 여직원에게는 입맛 돋우는 나물 반찬을 권하기도 하는 그런 정 많은 분이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그녀를 이모님 혹은 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대한민국 밤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조직 양은냄비파의 보스라는 사실은 그녀만이 간직한 무거운 비밀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배식대 앞은 길게 늘어선 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박 여사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국자를 휘젓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매섭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식당 전체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여기 책임자 누구야? 목소리의 주인은 회사 내에서도 악명 높은 최민준 부장이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에 번쩍이는 구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 스타일. 그는 자신의 성공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그만큼 아랫사람을 하대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죠. 최 부장은 자신이 받은 국밥 그릇을 들고 성큼성큼 박 여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쾌감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할망구. 이게 지금 먹으라고 끓인 국이야? 간이 왜 이따위야? 눈이 침침하면 일을 그만두든가. 어디서 이런 멀건 맹물을 돈 받고 팔아. 그의 고성은 조용히 식사하던 다른 직원들의 귀에도 똑똑히 박혔습니다.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호통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국으로. 하지만 최 부장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국? 다른 국은 제대로 만들었을 것 같아? 당신 손이 문제야, 손이. 위생관념도 없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믿고 먹으냔 말이야. 당장 이딴 거 치워.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을 박 여사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박 여사의 머리 위로 튀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앗 하는 짧은 소리를 내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박 여사와 최 부장에게 쏠렸습니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장의 서슬 퍼런 기세 앞에서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박 여사는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수치심과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거나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커져 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잘게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출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힘겹게 내뱉은 사과에도 최 부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쯧쯧,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다 쓰는지. 회사 수준하고는. 그는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며 획 돌아서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최 부장이 사라진 후에도 식당 안의 무거운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튄 국물을 닦고 흐트러진 배식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애써 태어난 척하는 표정 뒤에는 깊은 슬픔과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박 여사는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홀로 식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십 년간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겪었던 어떤 서름보다도 오늘 낮에 겪은 모욕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상처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법과 질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죠. 그리고 그 세계의 정점에는 양은 냄비파라는 이름의 거대 조직이 있었습니다. 낡고 서민적인 이름과는 달리 양은 냄비파는 첨단 정보망과 체계적인 지휘 시스템, 그리고 압도적인 물리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형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이는 바로 흑표범이라 불리는 남자 강민이었습니다. 낮에는 유망한 IT 기업의 젊은 대표로 알려진 그는 밤이 되면 냉혹한 카리스마와 치밀한 전략으로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군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거물급 조폭들도 고개를 숙였고 그의 지시는 곧 법이었습니다. 강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단 한 사람, 바로 어머니 박순희 여사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자신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 강민은 어머니에게만큼은 평범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매주 주말이면 꼬박꼬박 어머니를 찾아뵙고 살갑게 안부를 묻곤 했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강민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고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고 그늘져 있었습니다. 아들. 별일 없지, 그럼. 밥도 잘 챙겨 먹었고. 애써 밝게 대답하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음성과 평소와 다른 짧은 대답에서 강민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강민의 집요한 물음에 박 여사는 결국 아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가 일하는 구내식당 동료 중 자신이 따로 연락처를 알아두었던 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잘 챙겨주던 입이 무겁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조심스러운 질문 끝에 강민은 낮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최민준이라는 부장놈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퍼붓고 국밥 그릇까지 던졌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민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름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흑표범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세게 떨리고 있었죠. 감히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의 어머니를 건드려. 그것도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힘없는 늙은이라 얕보고 그런 수모를 안겨. 강민의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지만 그는 결코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고 철저해야 했습니다. 최민준, 그 오만한 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즉시 자신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2인자인 조사장을 호출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그의 집무실로 들어선 조사장은 강민의 싸늘한 기운을 감지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형님? 강민은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대왕그룹 최민준 부장, 그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생활 재산 약점 주변 인물관계, 하다못해 하루 동선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샅샅이 긁어모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를 정도였습니다. 조사장은 강민의 눈빛만 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네, 형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조사장의 지휘 아래 양은 냄비파의 정보팀은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들과 정보원들이 총동원되어 최민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컴퓨터 기록,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은 물론 과거 행적과 숨겨진 비밀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동시에 거리의 정보원들은 최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강민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최민준의 삶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조사장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다시 강민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최민준의 오만한 성격과 부도덕한 행실, 약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입가에 냉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최민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즉 그의 사회적 지위 명예, 그리고 재산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힘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최민준 스스로가 왜 이런 불행을 겪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고 잔인하게 그의 삶을 파괴할 생각이었습니다. 강민은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의 얼굴.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그놈에게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사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최민준 부장의 하루는 언제나 완벽하게 계산된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두로 내린 모닝커피, 깔끔하게 다려진 와이셔츠와 명품 넥타이, 그리고 지하 주차장 지정석에 대기하고 있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까지. 그는 자신의 삶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세상은 능력 있는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배경이나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오만함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끔찍했던 구내식당 사건 며칠 후부터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상쾌한 기분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최 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에마인 독일제 최고급 세단의 네 바퀴가 모두 칼로 찢긴 듯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경비실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CCTV 사각지대라 확인이 어렵다. 간밤에 특별한 소음은 듣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변명뿐이었죠.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당장 중요한 오전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이라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급히 택시를 잡으려 도로변으로 나섰지만 출근 시간 지옥 같은 도로 위에서는 빈 택시 그림자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지하철을 타고 겨우 회사에 도착했고 이미 프레젠테이션 시작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자책감과 짜증이 뒤섞인 채 회의실 문을 연 최 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한 임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노트북을 연결하고 준비한 파일을 열려고 했지만 화면에는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라는 절망적인 오류 메시지만 떠올랐습니다. 뭐야 이게? 최 부장은 당황하여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했지만 파일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백업 파일? 어젯밤 늦게까지 수정하느라 미처 백업을 해두지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며 발표를 망쳤고 회의실을 나오며 등 뒤로 꽂히는 실망과 질책의 눈빛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습니다. 대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재수 없는 날이군. 그는 애꿎은 마우스만 책상에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설마 이게 그 구내식당 할망구 때문에?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불쾌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저 운이 나쁜 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의 불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늘 이용하던 자신의 지정 주차 구역에 낡고 찌그러진 파란색 포터 트럭 한 대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실수련이 생각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트럭은 보란 듯이 최 부장의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항의해도 차주와 연락이 안 된다. 곧 빼겠다고 하더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이 그는 먼 곳에 차를 대고 한참을 걸어와야 했고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불편함에 그의 신경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요한 거래처 임원과의 점심 약속을 위해 예약해둔 최고급 한정식 식당에서는 당일 아침 주방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오늘 영업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황급히 다른 식당을 수소문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약속을 연기해야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다른 거래처 사람과 같은 식당을 예약했을 때도 똑같은 이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들이 장난하나? 최 부장은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식당 측은 죄송하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불운이 혹시 자신을 견제하는 경쟁사 임원의 소행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무 짓인가? 아니면 박전무? 분명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는 게 틀림없어. 그는 혼자 속으로 경쟁자들의 이름을 되뇌며 이를 갈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퇴근 후에는 혼자 독한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직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운과 악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차갑고 치밀한 복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부장의 불행은 이제 사소한 불운의 단계를 넘어 그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의 발목을 잡는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죠. 그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현지 파트너사가 갑자기 내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약 체결을 미루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현지 언론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기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인 흠집 내기였지만 그 배후를 밝혀낼 방법은 막막했습니다. 최 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회사 최고 경영진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져 갔습니다. 최 부장, 이 프로젝트 자네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거 아니었나? 지금 이게 뭔가? 사장의 냉랭한 목소리는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불운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서 또다시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긴급 출동을 기다리는 동안 어디선가 나타난 불량해 보이는 청년들이 접근해 차가 고장났으면 견인비를 내야지라며 시비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그들의 위협적인 눈빛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아끼는 명품 가방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직원의 실수로 분실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기도 했고, 그의 개인 SNS 계정에는 정체불명의 스팸 메시지가 쏟아지거나 그가 쓰지도 않은 음란성 게시물이 올라와 지인들로부터 항해 전화를 받는 등 자잘하지만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 부장은 더 이상 이 모든 일들을 단순한 불운이나 경쟁사의 견제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일관되고 집요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누구야? 대체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는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며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 하나,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집중력 저하로 업무 실수가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는 결국 거액을 들여 기업 비리 전문 흥신소에 자신의 주변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자신을 음해하는 배우를 반드시 찾아내 박살 내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흥신소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 매우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방해 공작 같다는 애매한 보고만 보내올 뿐 아무런 실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어 갔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지친 최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사소한 일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 그의 카리스마를 존경하던 직원들조차 그의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인 모습에 실망하며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의 충실한 비서마저 조심스럽게 부장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시는 게 라고 건의했지만 최 부장은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이나 똑바로 해 라며 면박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최 부장은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지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 예약은 번번이 취소되고 입맛도 없어 간단히 끼니나 때울 요량이었습니다. 늦은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그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백반 메뉴를 받아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침 옆 테이블에는 동기인 김 부장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 부장에게 온갖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 사사건건 태클 거는 놈들이 있는 게 분명해. 내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아주. 그는 마치 세상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투덜거렸습니다. 차는 맨날 펑크나지. 중요한 계약은 틀어지지. 하다못해 식당 예약까지 이건 뭐 저주라도 받은 것 같아. 그의 하소연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바로 옆 테이블을 묵묵히 닫고 있던 박순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장의 불평불만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이 열변을 토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깐 최 부장의 얼굴에 머물렀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도 분노도 아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고 서늘한 감정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불행에만 잔뜩 몰두해 있던 최 부장은 그 미묘한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이 바로 눈앞에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그 초라한 식당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어지는 수렁 속으로 한 걸음 더 빠져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민준 부장의 신경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으며 낮에는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불안과 초조함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경쟁자 중 한 명일 것이라 넘겨짚으며 어떻게든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허공을 맴돌 뿐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그는 자신의 의심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장은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새로운 사업 활로를 뚫기 위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고급 호텔의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분위기는 냉랭했고 사람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씁쓸함을 삼키며 행사가 파하는 시간에 맞춰 호텔 로비로 나온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서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마이바흐였습니다. 어떤 대단한 인물이 타는 차일까? 무심코 차를 바라보던 최 부장은 다음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왕그룹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박순희 여사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끔한 슈트 차림의 젊은 남자가 마치 귀인을 모시듯 공손하게 차문을 열어주고 박 여사의 팔을 부축하며 극진히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평소에 허름한 유니폼이 아닌 단정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옷차림이었고 젊은 남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호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젊은 남자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최 부장은 머릿속을 빠르게 헤집었습니다. 아, 얼마 전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던 박 여사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검은 양복의 건장한 사내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최 부장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말도 안 돼. 구내식당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저런 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혹시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저 남자가 엄청난 부자인데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식당 일을 하는 건가? 그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구내식당 직원과 최고급 세단, 그리고 극진한 의전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잘못 본 것일 거야, 혹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려 했지만 박 여사를 극진히 모시던 그 젊은 남자의 서늘하면서도 강렬했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의 씨앗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박 여사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며칠 후 불안한 예감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외부 미팅을 마치고 회사 로비로 들어서던 최 부장은 다시 한번 그 젊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닌 듯 남자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민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에 잠시 인사드렸던 박순희 여사 아들, 강민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듣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최 부장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강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악력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부장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신 일이 많으신지요?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 들렸지만 강민의 눈빛은 최 부장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최 부장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요즘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러자 강민은 더욱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대왕그룹 구내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데 혹시 근무하시는데 불편함이라도 느끼시는 건 아닌지 염려되어 여쭙니다. 연로하셔서 혹시라도 부장님께 누가 되는 일은 없는지 걱정도 되고요. 만약 필요한 것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들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최 부장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근무 불편함 필요한 것. 평범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숨겨진 경고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지난번 호텔에서의 목격과 지금 이 순간의 대화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최 부장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어머님은 잘해주고 계십니다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하고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민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최 부장에게 세상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최 부장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순희 강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두 사람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박순희 여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강민. 그는 성공한 젊은 IT 기업의 대표로 여러 언론에 소개된 인물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최 부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뒷세계 정보에 밝은 사람에게 강민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강민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밤의 세계를 주름잡는 거대 조폭 조직 양은 냄비파의 보스, 흑표범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양은 냄비파는 그 이름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력과 자금력, 그리고 무자비함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불운과 악재들, 타이어 펑크, 파일 손상, 주차 시비, 계약 불발, 현지 언론의 공격, 심지어 아내의 명품 가방 분실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경쟁사의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모욕했던 구내식당 할머니의 아들,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흑표범의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였던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최 부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극심한 공포만이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오만함으로 눈이 멀어 괴물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습니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공포의 실체가 박순희 여사의 아들 강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최민준 부장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불행이 불운이나 방해 공작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노골적인 위협과 압박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서서히 몰아가는 맹수처럼 강민은 복수의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공포는 최 부장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여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면 어둠 속에 잠긴 낯선 검은색 세단들이 그의 차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차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이곤 했지만 그들은 결코 모습을 드러내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최 부장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들의 침묵하는 감시는 오히려 그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마치 언제든 자신에게 달려들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고 그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아침에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가 통째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역시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에 무엇이 찍혔을지, 그들이 자신의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의 전화가 걸려와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끊어지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최 부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무렵 강민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동안 치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온 최민준 부장의 각종 비리 혐의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횡령, 배임, 불법 접대, 인사청탁, 심지어 과거 내연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양은 냄비파의 해커들은 대왕그룹 내부 감사팀과 주요 언론사 여러 곳에 동시에 익명의 제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메일에는 최 부장의 비리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 조작된 회계장부, 비밀 녹취 파일,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
자금 흐름 추적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대왕그룹 최민준 부장의 충격적인 비리 스캔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성공한 엘리트 직장인의 표본처럼 보였던 그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대왕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룹 회장은 격노했고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최 부장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 감사와 함께 대기 발령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죠. 최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나와야 했고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경멸과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실세로 군림하던 그의 초라한 퇴장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기자들과 비난하는 사람들의 전화로 불이 났지만 그는 아무 전화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최 부장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박순희 여사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녀가 아들을 설득해 이 끔찍한 복수를 멈춰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는 수소문 끝에 박 여사가 아직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회사 출입증도 정지된 상태였지만 그는 경비원에게 비굴하게 사정하고 얼마간의 돈을 쥐어준 뒤에야 겨우 식당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텅 빈 식당. 박 여사는 홀로 남아 묵묵히 식당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초췌하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박 여사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증오도, 그렇다고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슬픔만이 잔잔하게 어려 있을 뿐이었죠. 최 부장은 차마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머님께 그런 몹쓸 짓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제 아들에게 강민 씨에게 제발 이쯤에서 멈춰달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네,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빌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사죄는 텅 빈 식당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릎 꿇고 오열하는 최 부장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이나 비난보다도 더 무겁게 최 부장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 후 박 여사는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최 부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혹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심하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라는 것을, 용서도 자비도 없다는 무언의 선고라는 것을.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파멸뿐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린 그의 눈앞은 캄캄한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여전히 박 여사의 묵묵한 청소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남은 인생에 대한 장송곡처럼 느껴졌습니다. 최민준의 세계는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도 모자라 강민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그의 남은 숨통마저 차갑게 조여오고 있었죠. 박순희 여사의 침묵 속에서 절망적인 예감을 확인한 그날 이후 그의 삶은 그야말로 시시각각 조여오는 공포와 파멸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는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덮친 것은 철저한 경제적 파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접속은 차단되었고 은행 창구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조치라는 기계적인 답변뿐이었죠. 강민의 법률팀이 최 부장의 비자금 흐름과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여 사정당국에 정보를 흘렸고 이는 그의 모든 금융 거래를 묶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는 당장 생계를 유지할 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잊고 지냈던 과거의 채무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 씨 맞으시죠? 3년 전에 빌려가신 돈 이제 그만 갚으셔야겠습니다. 최 부장님, 전에 투자하신 건 말입니다만 손실이 커서 원금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오래전 사업상 필요로 급전을 빌렸던 지인들, 심지어는 이미 해결된 줄 알았던 사채업자들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빚 독촉을 해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강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들먹이며 최 부장의 남은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가압류 통지서와 강제 경매 예고장이 쌓여갔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자동차, 주식, 심지어 회원권까지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최 부장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과거 자신이 부리던 부하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도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은 통화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몰락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명품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려 했지만 전당포 주인은 시계를 탐탁지 않다는 듯 훑어보더니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경제적 파탄과 함께 찾아온 것은 지독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의 비리 스캔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전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고급 사교 클럽에서는 회원 자격 박탈 통보가 날아왔고 예정되어 있던 동창회나 각종 모임에서도 그의 이름은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옛 동료들은 그를 못 본 척 외면하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죠. 한때 그에게 아첨하며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의 배신은 그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가족의 외면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우리 아이들 인생도 다 망쳤어요. 당신의 그 끝없는 오만과 탐욕이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고요. 집을 나서며
아내가 울부짖으며 던진 말들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아내의 마지막 말을 되뇌며 괴로워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지만 몰락의 순간이 오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듯한 처절한 고독감은 그의 남은 정신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 부장에게 남은 것은 술뿐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편의점에서 값싼 소주를 사서 마시거나 허름한 포장마차 구석에 처박혀 밤새도록 술을 퍼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지만 술이 깨면 더욱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가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의 외모는 급격히 초췌해졌습니다. 값비싼 정장은 사라지고 구겨진 싸구려 옷을 걸쳤으며 제대로 씻지도 못해 며칠씩 묵은 악취를 풍겼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퀭한 눈, 불안하게 떨리는 손은 영락없는 거리의 불황자 모습이었죠. 그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고, 그러다 행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죽음마저도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비겁한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사장으로부터 최민준의 상태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님, 목표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재산은 압류 절차 진행 중이며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거의 폐인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장의 담담한 보고를 들으며 강민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보다는 깊은 상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겪었던 수모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지. 그자가 자신의 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민은 직접 최민준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최민준은 여느 때처럼 허름한 포장마차 구석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에 가까워 눈은 풀려 있었고 몸은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죠. 그때 포장마차 입구의 비닐천이 열리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변의 지저분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를 입은 남자. 바로 강민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민준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최민준의 시야에 강민의 얼굴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너가 왜 여기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민은 그런 최민준을 차갑고 무표정한 눈으로 응시하며 포장마차 주인에게 조용히 술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최민준에게 질식할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최민준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최민준 씨. 아니, 이제 그 직함은 의미가 없으니 그냥 최민준 씨라고 부르는 게 맞겠군요.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 최민주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강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민은 소주잔을 천천히 채우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도 궁금할 겁니다. 왜 당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당신을 시기하는 경쟁자 탓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운이 나빴다고? 천만에요. 강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나 강민이 한 일입니다. 당신의 차 타이어를 펑크 내고 중요한 파일을 날려버리고 당신의 사업을 망치고 당신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의 재산을 빼앗고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것. 전부 다 내가 계획하고 실행한 일입니다. 최민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때 대체 왜 내가 당신에게 뭘 어쨌다고? 강민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요. 하지만 당신은 내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겼습니다. 강민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왕그룹 구내식당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박순희 여사. 당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할망구라 부르며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분.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최민주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은 힘없는 노인이라고, 가난한 식당 직원이라고 내 어머니를 짓밟았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뒤틀린 특권의식은 내 어머니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세상 전부를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잃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강민은 최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최민준에게 양은 냄비파의 보스 흑표범의 존재를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최민준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덮친 재앙의 근원을,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엎드려 빌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강민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그저 끄끄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강민은 자신의 소주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민준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내일 아침 내 어머니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더러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용서를 비십시오. 물론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 겁니다. 강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민준을 한번 훑어본 뒤 미련 없이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진 최민준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흑표범의 분노를 산 대가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내일 아침 박순희 여사 앞에 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민주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남기고 간 서늘한 경고와 어머니 박순희 여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는 마지막 명령이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죠. 술은 이미 오래전에 깨버렸고 맨정신으로 마주한 현실은 더욱 참담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밤의 제왕, 흑표범 강민의 냉혹한 얼굴.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절감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호령하던 대기업 부장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절망과 공포에 질려 덜덜 떠는 한심한 중년 남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강민의 말대로 박순희 여사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그것만이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남은 옷가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단정해 보이는 것을 찾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값비쌌던 옷은 이미 구겨지고 얼룩져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하고 덥수룩한 수염에 핏발선 눈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남은 동전 몇 잎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대왕그룹 본사 빌딩 앞에 다시 선 최민준의 감회는 복잡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제국. 하지만 이제 그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정문 로비를 당당하게 통과하는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인 채 과거 자신이 경멸했던 직원용 통로를 이용해 지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한산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드디어 구내식당 입구. 문틈으로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식당 내부는 아직 조명이 군데군데 꺼져 있어 조금 어두웠지만 저편에서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박순희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허름한 위생복 차림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꼼꼼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는 듯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이었죠. 테이블 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던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최민준에게는 무언의 질책처럼 다가왔습니다. 최 부장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인기척을 느낀 것일까요? 박 여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민준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체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어머님. 최민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갈라지고 떨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최민준은 그대로 박 여사 앞에 다가가 쿵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식당 바닥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흐느낌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장이라는 그 하찮은 자리가 뭐라고 감히 어머님께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00번 1000번 사죄해도 모자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몰랐고 제 분수를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셨을 그 고통과 수모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염치 없지만 부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참회는 텅 빈 식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최민준이 울음으로 어깨를 들썩이고 있을 때 식당의 다른 쪽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고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등장은 순간적으로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주는 강민의 발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의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강민은 박 여사의 곁에 조용히 서서 무릎 꿇고 있는 최민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죄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진심인가? 강민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최민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최민준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진심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는 강민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다음 말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앞에서 하는 변명은 의미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어머니께서 당신의 사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하는 것이지. 강민은 어머니 박 여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아들의 복수가 가져온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체념.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최민준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민준은 망설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평온한, 아니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네. 내 평생 그런 모욕은 처음 겪어봤으니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게야. 그녀의 말에 최민준의 얼굴은 다시 한번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자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또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치만은 않구먼. 그녀는 강민을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최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네를 온전히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네. 하지만 더 이상의 불행은 나도 원치 않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남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지 마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람답게 겸손하게 사시오. 그것이 자네가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일 것이네. 박 여사의 말은 법적인 용서는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연민과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최민주는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으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강민은 어머니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최민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비심 덕분에 목숨은 건진 줄 알아라. 하지만 다시 한번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최민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강민과 박 여사에게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구내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새벽에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자리에 서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희미한 위안. 그의 앞날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그는 박 여사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대왕그룹은 최민준을 공식적으로 해임했으며 그의 비리 혐의 중 일부는 법적인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었죠. 강민이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 더 이상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민주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오만했던 최민주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왕그룹 구내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여전히 그곳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이제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조용한 위엄과 따뜻함 속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주말 저녁 강민은 어머니가 사는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시계와 재킷을 벗어두고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만찬이 아닌 어머니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소박한 나물 반찬들이었죠.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모자는 여느 평범한 가족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아들아. 박 여사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강민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밤의 제왕 흑표범의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만이 가득했죠. 어머니께서 부당하게 눈물 흘리시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존중받으시는 세상,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작고 따뜻한 집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깊은 모자의 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화려한 부나 권력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소박한 저녁 식사 풍경 위로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